이거 한국 기술 아닙니까? 당신이 이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믿고 산 중국산 무기가 전장에서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날개는 갈라지고 발사한 미사일은 유턴해 아군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 세계 4위 수출국이라는 말만 믿었다가 벌어진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의 분노는 선을 넘었습니다. 모든 걸 터뜨린 건 단 하나. 중국이 보낸 최고급 기술자의 정체였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자 태국 국방부는 즉각 초비상 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계약서를 싹 다 엎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겉모습 베낄 수 있습니다. 스펙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0년 동안 흘린 피땀과 노력은 죽었다 깨어나도 베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치며 한국으로 몰려오게 만든 그 결정적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죠.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벨이라는 게 얼마나 불길한 소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눈을 뜨자마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더니 해군 정보국장이었습니다. 차관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그러시오? 무슨 일이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지하 회의실로 와주십시오. 지금 당장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간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챙기고 채 올라탔고 방콕의 텅 빈 새벽거리를 달려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지하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핵심 인원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정보국장, 기술자문관, 외교 라인 담당자까지.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프라차이 위라쿤입니다. 태국 국방부 차관으로서 25년간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 왔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갈 때도 이렇게까지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만지지 않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뭡니까? 누가 설명 좀 해주시오. 한참의 침묵 끝에 정보국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중국 기술자 한 명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잠수함 기지 공사 현장에 중국 측 감독관 4명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어젯밤에 기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것도 이걸 가지고요? 정보국장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잠깐, 그 감독관들 신분은 확인했소? 그게 문제입니다. 노동허 가증을 확인해 봤더니 잠수함 기술자가 아니라 중국어 강사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야 했습니다. 중국어 강사라고요? 중국어 강사가 왜 잠수함 기지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오? 저희도 그게 의아해서 조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먼저 접촉해온 겁니다. 망명을 원한다고요. 그 대가로 이 USB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정보국장이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는데 전부 중국어였죠. 저는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국방 외교 업무를 오래 하다 보면 중국어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직접 화면 앞으로 다가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술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잠수함 엔진 관련 설계도와 사양서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 불가. 태국 측의 통보 금지. 이게 무슨 뜻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차관님. 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죠. 중국 내부 보고서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은 모른다. 이 엔진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걸.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요? 해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독일 MTU 엔진건 기억하시죠? 중국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그 엔진 말입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독일제 엔진을 달아주겠다고 해서 계약한 거 아니오. 그런데 이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독일 엔진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측 승인 없이는 원천적으로 재수출이 안 된다는 걸요. 뭐라고요? 그럼 왜 우리한테 그 약속을 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저는 그제야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철저하게요. 이 잠수함 이야기를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 해군은 중국과 위안급 잠수함 S-26T 모델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었죠. 같은 성능의 잠수함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했거든요. 게다가 중국은 달콤한 약속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제 MTU 엔진을 장착해주겠다고요. 우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 정부가 엔진 수출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독일의 사전 허락도 받지 않고 태국의 엔진을 재수출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독일 입장에서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니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요. 문제는 중국이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몇 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기술 자문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현재 잠수함은 선체 건조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엔진이 없으니 바다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완성된 잠수함이 항구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조 원짜리 최신 무기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겁니다. 배는 있는데 심장이 없는 상황이었죠. 안보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경험이었습니다. 차관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중국을 믿은 건 저였으니까요. 며칠 후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더군요. 저는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지려나 보다, 대안을 가져오려나 보다. 베이징에서 온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죠. 위라쿤 차관님, 저희도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전부요?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독일 엔진 대신 중국산 CHD6 시국 엔진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깐, 뭐라고 하셨소? 중국산 엔진을 쓰라고요? 네, 성능은 독일제에 뒤지지 않습니다. 독일 엔진 달아주겠다고 해서 계약한 건데 이제 와서 중국산 쓰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중국산으로 계약하지 왜 독일 엔진을 들먹인 겁니까?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엔진이 독일제랑 성능이 같소?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게 무슨 뜻이오? 같다는 거요? 다르다는 거요? 실전에서 검증된 적은 있소? 다른 나라 잠수함에 장착해서 운용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태국이 실험 대상이 되라는 겁니까? 수조 원을 내고 중국의 실험용 쥐가 되라고요? 그제야 담당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신뢰해 주십시오.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신뢰라고요? 몇 년 동안 속여놓고 이제 와서 신뢰하라고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면서 왜 계약을 했소? 왜 우리 돈을 받았소? 왜 한마디 말도 없이 몇 년을 끌었소? 담당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는요? 책임 인정은요? 배상 제한은요? 그 부분은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의가 필요하다. 여쏘. 그럼 협의해서 다시 오시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요. 그렇게 회의는 끝났습니다. 중국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죠.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배상을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중국산 엔진을 쓰라고 압박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죠. 대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무기는 좋죠. 그런데 정치적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사라, 저것 사라, 이 정책 따라라. 무기를 사는 건지 정치적 종속을 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유럽은요? 품질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죠.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며칠 후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그런데 그날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해군 전력 분석관이었습니다. 차관님, 한 가지 대안을 검토해봤습니다. 말해보시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맺었고 호주, 중동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죠.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은 독일과 공동 개발한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그 독일 기술이 한국에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납기는 어떻소? 납기 지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입니다. 중국처럼 숨기지 않습니다. 가격은요? 유럽보다 경쟁력 있습니다. 미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도 않고요. 저는 자료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태국군 장교였죠.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말수가 적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문장만은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게 너무 뿌듯하다.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회의실에서 그 말이 갑자기 귀에 울렸죠. 차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총장의 질문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오시오. 말이 아니라 기록을 가져오시오. 실전 테스트 결과, 다른 나라들의 평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죠.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버텼다. 한국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죠. 전쟁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어쩌면 그 나라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숫자로, 기록으로, 결과로.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것. 한국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세계가 한국 무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극한의 환경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지 모든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큰 구조적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정보국장을 불렀습니다. 중국 무기를 쓴 나라들 전부 조사해 주시오. 전부라고 하시면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 그대로 전부요. 중국에서 무기를 사간 나라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브로슈어나 홍보 자료 말고 실전 기록만 가져와요. 운용 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고장이 났을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전부 다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오시오. 정보국장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우리만 당한 건 아니겠지. 중국이 우리한테만 이런 식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예외적인 불운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인지를요. 며칠 후 정보국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죠. 차관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중국 무기를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운용 기록과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어디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파키스탄부터 보시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중국 무기를 써온 나라니까요. 중국 방산의 최대 고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파키스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눈이 멈췄죠. 파키스탄은 중국과 공동으로 JF-4산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썬더라는 별명이 붙은 이 전투기는 파키스탄 공군의 주력기였죠. 중국은 이 전투기를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서방 전투기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에 최적화된 전투기다.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냈죠.
그런데 실전 기록은 홍보 문구와 전혀 달랐습니다. 정보국장, 이 부분 좀 설명해 줘요. 데이터 링크 두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입니까? 전투기들끼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적기 위치, 아군 위치, 작전 명령 같은 걸 순식간에 주고받는 거죠. 현대 공중전에서 이 시스템은 눈과 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JF-7은 이 시스템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작동하지 않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훈련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긴장 상황에 들어가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두고 혼자 싸우는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입장에서 그건 눈을 가리고 싸우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공군은 JF-7을 주력기로 쓰면서도 정작 중요한 임무에는 투입을 꺼렸습니다. 겉으로는 주력기인데 실제로는 2선 전투기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심각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었죠. 레이더 무력화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적 전투기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탐지 거리가 사양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짧았고 전자전 환경에서는 아예 먹통이 됐습니다. 적이 전파 방해만 걸면 레이더 화면이 깜깜해졌다는 뜻이지요. 그럼 현대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레이더가 안 되면 전투기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장비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파키스탄 공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체의 문제였죠.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진짜 전쟁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무기,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껍데기.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나라는 어딥니까?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사례는 더 충격적이에요. 미얀마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얀마도 JF-6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험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가격에 끌렸던 걸까요? 어쨌든 미얀마는 중국산 전투기를 대량으로 들여왔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급기동 시 동체 균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차관님. 전투기가 급격한 기동을 하면 엄청난 힘이 동체에 가해집니다. 급상승, 급선회, 급강하 같은 동작을 할 때마다 조종사, 몸무게의 몇 배에 달하는 중력이 기체 전체를 짓누르죠. 전투기라면 당연히 그 힘을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JF-10는 그 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동체에 금이 간 겁니다. 동체에 금이 갔다고요? 그럼 비행 중에 공중분해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공군은 이 문제가 발견된 후 급기동 훈련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전투기인데 전투 기동을 못하게 된 거죠.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날개 꺾인 새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투기가 전투 기동을 못한다니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레이더 과열 문제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것도 심각했습니다. 레이더를 장시간 가동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스템 전체가 다운됐습니다.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불렀죠. 가장 긴박한 순간에 갑자기 화면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적기를 추적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국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조종사들의 운용 미숙이라고 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미얀마의 고온다습한 환경 탓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네 설계에 결함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리나 개선은 해줬습니까? 부품 교체에만 몇 달씩 걸렸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공군은 결국 이 전투기들을 주력에서 빼고 훈련용으로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두 나라의 사례만 봐도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화려한 홍보, 저렴한 가격, 그리고 실전에서의 처참한 실패.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한데 더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군이 아니라 해군과 드론 쪽입니다. 정보국장이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요르단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해군 장비 및 드론 운용 기록이었죠. 요르단은 중국산 무인기를 도입했습니다. CH-4라는 모델인데 미국 프레데터 드론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찰 및 공격용 무인기입니다. 가격이 미국산의 3분의 1도 안 됐거든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처럼 보였겠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행 중에 엔진이 꺼졌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드론이 임무 수행 중에 갑자기 추락하거나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송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 통제소에 보내야 하는데 그 연결이 수시로 끊어졌습니다. 작전 중에 드론 화면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눈먼 상태로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드론을 띄운 의미 자체가 사라지죠. 요르단군은 결국 중요한 작전에는 중국산 드론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장비를 창고에 처박아 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같이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정작 실전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무기들, 전시용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전용으로는 낙제인 장비들, 해군 함정 쪽은 어떻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한 국가에서는 중국산 군함에 장착된 레이더가 아군 함정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편끼리 서로를 방해한 겁니다. 같은 편 무기가 같은 편을 방해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파수 호환 문제였는데 중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해당 국가 해군은 중국산 레이더를 아예 뜯어내고 다른 나라 제품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자기네가 판 물건을 고객이 뜯어내야 했던 겁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본 사례들이 빠르게 정리됐죠. 파키스탄의 데이터 링크 두절, 미얀마의 동체 균열과 레이더 과열, 요르단의 드론 엔진 정지와 통신 두절, 해군 함정의 아군 교란 사태.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죠. 저는 정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사과를 했습니까? 배상을 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차관님. 어느 경우에도 중국은 자기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용자 잘못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환경 탓이라고 했습니다. 설계 결함은 끝까지 부인했죠. 부품 지원도 느렸고 기술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과는요? 단 한 번도 공식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이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요.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악몽을 겪고 있었습니다. 싸다, 화려하다, 하지만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 무기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다, 사과하지 않는다, 고쳐주지 않는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이었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무기는 전쟁터에서 증명되는 거다. 전시장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직접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셨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돌아서서 정보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들 전부 보관해 두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사해 주십시오. 무엇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한국 무기를 쓴 나라들이요.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주세요. 실전 기록, 문제 발생 시 대응, 사후 지원 실태. 전부 다요. 한국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는 겁니다. 중국이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숫자와 기록으로 판단해야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보국장이 나간 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방콕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걸까?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왜 고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문득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 당시의 청나라요. 그때도 청나라는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고 문명도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영국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강대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던 거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겉모습은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핵심 기술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국의 문제이고 저는 태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일은 감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는 것이었죠. 한국, 그 이름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국 무기를 쓴 나라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중국과 같은 악몽을 겪었을까? 아니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보고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 나라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볼 가치는 충분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2번 다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고서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보국장이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중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패 사례, 그 두꺼운 기록들을 넘기면서 저는 계속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파키스탄, 미얀마, 요르단, 나라는 달랐지만 겪은 일은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홍보에 끌려서 중국 무기를 샀고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중국은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았죠.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읽었던 역사책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 당시의 청나라. 그때 청나라는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중화, 즉 세상의 한가운데라는 뜻이죠. 영토는 광대했고 인구는 세계 최다였으며 수천 년의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청나라 황제는 영국 사신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조상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 너희 나라의 물건 따위는 필요 없다.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하지만 그때 청나라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서양 오랑카의 따위는 상대도 안 된다고 확신했죠. 주변 나라들도 청나라의 힘을 두려워했고 조공을 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영국 함대가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영국 군함은 증기기관으로 움직였고 대포는 청나라 것보다 사거리가 3배나 길었죠. 청나라 병사들은 아직도 활과 창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격차가 그 정도였던 겁니다. 청나라가 자랑하던 수십만 대군이 영국의 몇 척 군함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그 격차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쟁에서 지고 나서도 청나라 관리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오랑캐들이 비겁한 술수를 썼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웠다면 우리가 이겼을 겁니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은 겁니다. 기술 격차를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 탓을 한 거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천하의 중심인 자기들이 오랑캐한테 졌다는 사실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나라는 계속 지고 계속 굴욕을 당하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아편전쟁 이후로도 수십 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역사를 떠올리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JF-17 전투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종사 운영 미숙입니다. 드론 엔진이 비행 중에 꺼졌을 때는요? 환경 요인입니다. 잠수함 엔진을 약속대로 납품하지 못했을 때는요? 신뢰해 주십시오. 한 번도 자기네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설계 결함을 시인한 적이 없죠. 항상 남의 탓, 환경 탓, 상황 탓이었습니다.
이게 아편전쟁 때 청나라 관리들이 했던 변명과 뭐가 다릅니까?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보국장을 불렀습니다. 정보국장,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중국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술 이전을 제대로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핵심 기술을 진짜로 넘겨준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보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중국은 항상 완제품만 팔지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파키스탄과 공동 개발한 JF-71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공동 개발이라고 했지만 엔진이나 레이더 같은 핵심 부품은 전부 중국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파키스탄 혼자서는 부품 하나 만들 수 없는 구조였죠. 그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한테 손 벌려야죠. 부품 달라고, 기술자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언제 보내줄지는 중국 마음이에요. 급하다고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낸다고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결국 중국한테 종속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무기를 사는 순간 목줄을 쥐어주는 겁니다. 중국이 부품 공급을 끊으면 그 무기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 잠수함처럼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중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싸게 팔아서 일단 계약을 따내고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고 고객을 자기들한테 종속시키는 구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회피하고요. 참 교활한 장사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신뢰를 잃을 텐데요. 정보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차관님, 중국은 애초에 신뢰로 장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격으로 장사하는 나라죠. 서방 무기의 절반 가격, 이 말에 혹해서 계약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중국은 계속 이 방식을 쓰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져도 새로운 호구가 나타나면 그만이니까요. 그럼 우리 태국도 그 호구 중 하나였다는 겁니까? 정보국장이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지만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어리석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중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겉모습은 화려하게 포장하지만 속은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고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아편전쟁 때 패배하고도 변명만 늘어놓던 청나라 관리들. 지금 중국 방산업체 담당자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은 늘 스스로를 과대평가한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보국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예요. 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국장에게 물었죠. 한국 자료는 언제쯤 나옵니까? 내일 오전까지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빨리 부탁해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봐야 할 때예요. 정보국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그 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중국과 직접 싸운 전쟁이었죠. 한국전쟁 때 중국은 수십만 병력을 보내서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서울이 함락됐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죠.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했죠. 그런데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기업들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이런 나라가 역사상 몇이나 있습니까? 방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됐죠.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했고 호주가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같은 전쟁을 겪었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른 걸까? 중국은 그 전쟁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겉모습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속은 부실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하죠.
100년 전 청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린 겁니다. 덩치만 커졌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기초부터 다시 쌓았죠. 허세를 부리는 대신 실력을 키웠고 변명을 하는 대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데 집중하지 않고 속을 채우는 데 집중한 겁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게 너무 뿌듯하다. 아버지는 한국전쟁에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두 눈으로 보셨죠. 폐허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됐다니 아버지가 뿌듯해 하셨던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랐을까?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중국과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홍보만 화려하고 실전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닐까? 저는 희망적 관측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국한테 한 번 속았으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희망이 아니라 기록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보국장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차관님, 요청하신 한국 방산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부터 보면 되겠습니까? 먼저 요약본부터 보시죠. 핵심만 정리해 놨습니다. 저는 요약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눈이 멈췄죠.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주요 수출국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이집트, 페루 등. 주력 수출 품목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잠수함, 호위함. 수출국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보국장, 이 나라들 중에서 한국 무기에 불만을 제기한 곳이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한 군데도요? 네, 오히려 반대입니다. 대부분 추가 주문을 하거나 계약을 확대했습니다. 불만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이제 세부 사항을 봐야겠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부터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집트 사막 테스트부터 보시죠. 이건 정말 인상적인 기록입니다. 정보국장이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사막은 무기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낮 기온, 모래 폭풍, 극심한 온도 차이.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무기는 많지 않죠. 그래서 사막 테스트는 무기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였습니다. 이집트는 새 자주포를 도입하면서 여러 나라 제품을 사막에서 테스트했습니다. 그중에 중국산도 있었고 한국산도 있었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음 장을 넘기면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고요? 정보국장이 이집트 사막 테스트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이집트는 중동의 군사 강국입니다. 아랍권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무기 도입에도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특히 자주포 도입 사업은 이집트 육군의 핵심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 나라 제품을 놓고 철저하게 비교 평가를 진행했죠. 정보국장, 이집트가 테스트한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입니다. 세 나라 자주포를 사막에서 동시에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어땠습니까? 극한 조건이었습니다. 낮 기온 섭씨 50도 이상, 모래 폭풍이 수시로 불어닥치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테스트 방식이 잔인했습니다. 잔인했다니 무슨 뜻이죠? 엔진을 끄지 않은 채로 1시간 연속 사격을 시켰습니다. 보통 자주포는 몇 발 쏘고 나면 포신이 과열되니까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거 없이 계속 쏘라고 했어요. 멈추면 탈락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가 왜 그런 테스트를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실전에서는 적이 쉴 틈을 주지 않으니까요. 전쟁터에서 잠깐만요, 포신 좀 시키고 쏠게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보국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 자주포는 30분을 못 버텼습니다. 30분이요? 니. 연속 사격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엔진이 과열됐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사막의 고온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엔진이 멈추니까 당연히 사격도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포탄의 명중률도 심각하게 떨어졌어요. 명중률이 왜 떨어집니까? 포신이 과열되면 포탄의 탄도가 흔들립니다. 사양서에는 오차 범위가 몇 미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넘는 오차가 발생했죠. 조준한 곳에 안 맞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사양서에 적힌 숫자와 실제 성능이 다른 것. 이게 중국 무기의 고질병이었죠?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러시아 자주포는 45분 정도 버텼습니다. 중국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1시간을 채우지 못했어요. 엔진 과열과 포신 과열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럼 한국은요?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1시간을 전부 완주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부 완주했다고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네, 엔진도 멈추지 않았고 사격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계속 달리면서 계속 쐈습니다. 그리고 명중률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달리면서 포를 쏘는데 명중률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KO의 냉각 시스템이 뛰어났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합니다. 한반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양쪽 극한 온도에서 다 작동하도록 만든 거죠. 사막의 고온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계산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집트의 최종 선택은 뭐였습니까? 당연히 한국 K9이었습니다. 이집트 육군은 K9을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추가 주문까지 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페루 사례입니다. 이건 사막이 아니라 정반대 환경이에요. 정반대라면 고산지대입니다. 안데스 산맥이요. 해발 4,000m가 넘는 곳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고산지대라면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생기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엔진 출력이 떨어지고 험준한 지형 때문에 기동성이 중요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전차가 얼마나 될까요? 페루는 어떤 전차들을 테스트했습니까? 중국 전차와 한국 전차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요? 중국 전차는 고도 3,000m를 넘어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연소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해발 4,000m에서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기어가는 수준이라니 그게 전차입니까? 사실상 움직이는 표적이나 마찬가지였죠. 전장에서 그 정도 속도면 적의 밥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평지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 전장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무기. 한국 전차는 어땠습니까? 한국 K2 전차는 해발 4,000m에서도 정상 출력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요? 1,500마력 엔진이 고산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엔진이 알아서 연료 분사량과 공기 흡입량을 조정하는 거죠. 페루군 관계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출력만 유지한 겁니까? 아닙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을 돌파하는 기동 테스트도 했는데 K2는 경사 60도 이상의 비탈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능동 방어 체계도 정상 작동했어요. 적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인데 고산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정리했죠. 사막의 극한 고온에서도 작동했다. 고산의 산소 부족 환경에서도 작동했다. 중국 무기가 못 버틴 곳에서 한국 무기는 끝까지 버텼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의 차이였죠. 페루의 최종 선택도 한국이었습니까? 네, 페루 육군은 K2 전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시죠.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가격 할인, 금융 지원, 외교적 압력까지 중국이 총력을 기울여서 말레이시아 방산 시장을 따내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왜 중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미얀마 때문입니다. 미얀마요? 말레이시아는 이웃나라 미얀마가 중국 무기를 도입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전투기 동체에 금이 가고 레이더가 과열되고 급기동을 못하는 전투기. 그 참담한 결과를 바로 옆에서 봤던 거예요. 남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가격은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미얀마를 보고 나니 그 가격의 의미를 알겠더라. 싼 게 비싼 거였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싼 게 비싼 거다. 우리 태국이 바로 그 교훈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말레이시아는 결국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됐고 서방 무기 체계와 호환되고 납기를 지킨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선택한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죠.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들은 사례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끝까지 달린 K9, 페루 고산에서 출력을 유지한 K2, 미얀마의 실패를 보고 한국을 선택한 말레이시아.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아니었죠. 반복된 결과였습니다. 세계 각지의 극한 환경에서 검증된 실력이었습니다. 저는 정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들 말고 또 있습니까?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이요. 많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고 호주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터키,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무기를 운용하고 있죠. 그 나라들 중에서 불만을 제기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주문을 하거나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특히 폴란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입 계약을 한국과 맺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후회했다.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추가 주문을 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보국장,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중국처럼 변명하고 책임 회피합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연락합니다. 고객이 항의하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요? 네. 그리고 기술자를 즉시 파견합니다. 부품 공급도 빠르고요. 한국 방산업체들은 사후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미 팔았으면 그만 아닙니까?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기는 팔고 나서가 시작이다. 그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 평판이 올라간다. 고객이 만족해야 다음 계약이 온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게 중국과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중국은 계약이 끝나면 관계도 끝이었습니다.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했죠. 그런데 한국은 계약 이후가 시작이었습니다. 팔고 나서 더 신경을 썼죠. 무기는 고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사막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사는 홍보 문구를 찢어버리죠. 진짜 실력은 극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극한 환경에서 한국 무기는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정보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패턴은 명확해요.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뭐가 분명해지셨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예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속을 제대로 채우는 나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고요.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와 기록은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걸 봐야 할 때였죠.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알아봐야겠습니다. 단순히 무기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와 손을 잡느냐는 건 어떤 역사와 연결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 그 나라가 지금 태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멈춰버렸거든요.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 한국 무기가 세계 각지에서 검증된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무기 성능이 좋다는 보고서를 읽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는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한국은 제게 그냥 나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죠. 아버지의 군복, 벽에 걸려있던 낡은 사진,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던 전쟁 이야기. 아버지는 군인이었습니다. 태국 육군 장교로 평생을 복무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경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라는 것이요.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고 왜 태국 군인이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싸워야 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냥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딘가에서 전쟁을 했구나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어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죠. 눈빛이 어두워지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무서워서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12살쯤 됐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배우고 왔는데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께 물었죠. 아버지 학교에서 한국전쟁 배웠어요. 아버지도 거기서 싸우셨다면서요? 적을 많이 죽이셨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죠.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프라차이야, 내 아버지. 전쟁에서 중요한 건 적을 얼마나 죽였느냐가 아니다. 내 옆에 있던 전우를 얼마나 지켰느냐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는 거기서 말을 멈추셨습니다. 목이 메인 것 같았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죠.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많은 친구들을 잃으셨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가 힘드신 거야. 다음부터는 묻지 마라. 저는 그때부터 다시는 전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말로 꺼내기가 어렵다는 걸요. 너무 끔찍해서, 너무 아파서 입 밖으로 내기가 힘든 거죠. 아버지도 그러셨던 겁니다.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딱 한 가지만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버텼다.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뉴스에서 한국 경제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기업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바라보시면서 중얼거리셨죠. 그 나라는 끝까지 버텼어. 우리가 싸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구나.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그리고 왜 그 기억이 평생 아버지를 따라다녔는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는 완전한 폐허였습니다. 서울은 함락됐다가 탈환됐다가를 반복했고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혹한 속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신 건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일어서는 사람들,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아버지는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기억을 간직하셨던 거죠.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셨지만 가슴 깊이 품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댁에 들렀는데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최신 스마트폰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제품.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텔레비전을 같이 봤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프라차이야. 네,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게 너무 뿌듯하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생 눈물을 보이신 적 없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강인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신 거였죠. 아버지, 그때 그 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거 나눠줘야 할 정도였지. 밥 한 끼가 귀했어. 아이들은 굶어서 배가 볼록 나왔고 어른들은 뼈만 남았었지. 그런데 지금 봐라.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가리키셨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한국 거야.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배도 다 만들어. 이제는 무기까지 수출한다더구나.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선 나라가 역사상 몇이나 되겠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나는 그 전쟁에서 많은 전우를 잃었다. 태국 군인들도 많이 죽었어. 젊은 친구들이었지. 가족도 있고 꿈도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지금 한국을 보면 알 수 있어. 우리가 피 흘려 지킨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너는 모를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 한참을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 그 말의 무게를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집무실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진 속에서 꼿꼿하게 서 계셨어요. 어깨가 넓고 눈빛이 날카롭고 자신감이 넘치는 젊은 장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뉴스로 알게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스며든 나라였죠. 아버지의 전우들이 목숨을 바친 나라였고요.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사신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탑, 방콕 외곽에 있는 그 기념탑에 저는 여러 번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따라갔고 나중에는 국방부 관계자로서 공식 행사에 참석했죠. 그곳의 분위기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기념탑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햇빛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났죠. 탑 주변에는 태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념탑 앞에 서면 묘한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그곳에 새겨진 이름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태국 군인들의 이름을 읽을 때면 숨이 멎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구나. 젊은 나이에 가족을 두고 떠났구나.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갔을 때 아버지가 한참 동안 기념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고 계셨죠. 저는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전우들아, 오래간만이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이름들이 아버지의 전우들이라는 걸요. 함께 싸웠던 친구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 추모 행사가 열릴 때면 태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입니다. 장성들, 고위 관료들, 정치 지도자들, 왕실에서도 대표를 보내시죠.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경건한 표정으로 묵념하고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저는 그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느꼈습니다. 한국전 참전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는 걸요. 태국 엘리트 사회에서 그건 일종의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국전에서 싸우셨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전 참전은 개인의 과거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였고 국가에 대한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사실은 제 경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참전 용사시다라고 하면 선배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중과 신뢰의 눈빛으로요. 한국은 태국 지도층에게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피로 연결된 나라였죠. 이미 존중의 대상이었고요. 이미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바라봤죠. 이집트 사막 테스트 결과, 페루 고산 테스트 결과, 말레이시아의 선택. 이 모든 숫자와 기록 위에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나라는 믿을 수 있다. 내가 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버티는지 내가 직접 봤으니까. 아버지의 전쟁이 지금 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반도에서 흘린 피가 지금 태국의 안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역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국방부 차관이 된 것, 잠수함 사태가 터진 것,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른 것. 이 모든 게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면 어떤 필연적인 흐름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감상적인 생각이었죠. 국가 안보를 감정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판단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사막에서 얼마나 버텼는지, K2 전차가 고산에서 어떤 성능을 보였는지,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도 물론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아버지의 기억이 얹혀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깔려 있었죠. 태국과 한국을 잇는 70년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감정과 이성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성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에서 검증됐다고, 세계 각지의 극한 환경에서 증명됐다고, 숫자가 그걸 보여준다고. 감정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라고,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라고, 끝까지 버티는 나라라고. 두 가지가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아버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알고 있잖아. 답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죠. 집에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산 자료, 실전 테스트 결과, 수출 현황. 그 숫자들 사이로 아버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한국은 뉴스로 알게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이었죠. 아버지의 피가 지금 제 선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숫자도 봤습니다. 기록도 확인했죠. 역사적 연결고리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태국이 이미 한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한국 무기를 이미 얼마나 써왔는지, 그 경험이 어땠는지, 그걸 확인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귀에 울렸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게 너무 뿌듯하다. 아버지, 저도 뿌듯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와 저는 다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총이 아니라 신뢰로, 전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아버지의 전쟁이 끝나고 70년, 이제 그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보국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우리 태국군이 이미 한국 무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정리해 주세요. 어떤 장비들을 도입했고, 운용 경험이 어땠는지, 현장 평가까지 포함해서요.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자료는 이미 준비해 뒀습니다. 차관님이 요청하실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역시 일을 잘 하시는군요. 바로 보여주세요.
정보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태국군 한국무기 운용 현황. 목록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많은 한국 장비를 쓰고 있었나? 정보국장, 이게 전부입니까? 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포함된 목록입니다. 저는 목록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T-HAFSID 훈련기, K-200 장갑차, 각종 함정용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통신 장비와 전자 시스템들. 이 장비들을 언제부터 써왔습니까? 가장 오래된 건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도입한 것도 있고요.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국방부 차관인데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목록으로 정리해서 보니까 느낌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파트너였죠. 저는 그걸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현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쓰는 장병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조사했습니다. 각 부대 운용 담당자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정보국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장 평가 보고서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다고 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고장이 적고 고장이 나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둘째, 부품 공급이 빠릅니다. 교체 부품을 요청하면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합니다. 셋째, 기술 지원이 충실해요. 문제가 생기면 한국 기술자들이 직접 와서 해결해 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였죠.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이었고 제기된 불만은 빠르게 해결됐다고 합니다. 빠르게 해결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드릴까요? 공군에서 T-50 훈련기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특정 환경에서 계기판 디스플레이에 미세한 오류가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비행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조종사들이 불편해했죠. 한국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전에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먼저 연락이 왔다고요? 우리가 항의하기 전에? 네. 한국 측 기술팀이 원격으로 운용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먼저 연락해 온 거죠. 그리고 일주일 안에 기술자들이 태국에 도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사후 관리였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고객이 항의해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업체 담당자에게 왜 먼저 연락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한다.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은 거다. 이게 한국 방산업체의 철학이었던 겁니다. 갑자기 잠수함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독일 엔진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몇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죠. 우리가 항의하기 전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항의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산 엔진 쓰라고 했죠. 사과도 설명도 대안도 없이.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정보국장,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한국이 먼저 문제를 해결한 경우요. 여러 건 있습니다. 해군 함정 장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육군 장갑차에서도 있었습니다. 패턴이 일관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한국 측이 빠르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먼저 연락합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신뢰는 계약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뭐든지 쓸 수 있어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한다. 완벽한 사후 지원을 제공한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게 진짜 신뢰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국군 내에서 실제 운용 현장에서 이미 검증되고 있었죠. 정보국장,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태국군이 운용한 외국 무기들 중에서 한국 무기의 사후 지원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요. 정보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상위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장비들도 품질은 좋지만 사후 지원 속도에서는 한국이 앞섭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압도적이죠. 압도적이라고 할 정도입니까? 네. 유럽 장비는 품질은 좋은데 사후 지원이 느립니다. 부품 하나 구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장비는 사후 지원이 괜찮지만 정치적 조건이 붙을 때가 있죠. 그에 비해 한국은 품질도 좋고 사후 지원도 빠르고 정치적 조건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요?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정보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왜요? 중국 장비는 가격이 싼 대신 사후 지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기술 지원 요청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사용자 탓을 하죠. 설계 결함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정보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수함 건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소소한 장비들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중국 장비를 쓰는 부대에서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었죠?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고장이 잦다, 부품이 안 온다, 기술 지원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 장비로 교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국군 한국 무기 운용 현황, 그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봤죠. 이 장비들은 전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평가도 좋았고 사후 지원도 만족스러웠죠. 이건 브로슈어에 적힌 홍보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군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미 함께 써봤고 이미 함께 버텨봤죠. 그리고 그 경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선택이 아니라 기존 선택의 확장이라는 걸요. 정보국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한국 업체들과 일하면서 그쪽 사람들한테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업무 태도나 자세 같은 거요. 정보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지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지해요. 회의할 때 보면 우리가 제기하는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메모하고 다음 회의 때 반드시 답변을 가져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흐지부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특별한 건가요? 특별합니다. 다른 나라 업체들은 그 정도로 꼼꼼하지 않거든요. 특히 계약이 끝난 후에는 관심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 업체들은 계약 후에도 계속 신경 씁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국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물어본 적 있습니다. 한국 업체 사장한테요.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냐고. 뭐라고 하던가요? 유리는 후발주자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오랜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실망시키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을 마지막 계약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모든 계약을 마지막 계약처럼 대한다. 그게 한국 방산업체의 자세였던 겁니다. 후발주자의 절박함이 만들어낸 철학이었죠. 그에 비해 중국은 어땠습니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자만심, 고객이 불만을 제기해도 대안이 없을 거라는 오만함.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잠수함 사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방콕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보국장, 네, 차관님. 잠수함 사업 현황을 다시 정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보국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착 상태입니다. 중국 측은 여전히 중국산 엔진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여요. 계속 중국산 엔진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죠. 위협이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간단하지 않았죠. 잠수함 사업은 이미 많은 돈이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이 전부 날아가요.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검증되지 않은 엔진을 단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주력이 됩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도 모르는 장비에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맡기는 거죠. 그걸 제가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언제까지 끌 거냐? 빨리 결론을 내라. 그런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요. 언론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 스캔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름도 자주 거론되고 있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죠. 이런 큰 사업이 꼬이면 책임자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책임자가 바로 저였고요. 정보국장. 네,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압박이 거세니까요. 그냥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빠른 결정이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특히 안보 문제에서는요.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몇 년 후에 혹은 몇십 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정보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차관님. 그리고 그 기준은 저는 말을 멈추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집트 사막 테스트, 페루 고산 테스트, 말레이시아의 선택, 태국군 운용 현황. 그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파트너,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나라는 하나뿐이었죠. 잠수함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방향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기록으로, 경험으로 쌓아온 판단이었죠. 저는 정보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보고해준 내용 전부 문서로 정리해주세요. 제가 국회와 언론에 설명할 때 쓸 수 있도록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한국 측과 비공식 채널로 접촉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아직 공식적인 협의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 정보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시는 겁니까? 진지합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요. 중국 측을 자극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국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함께 써봤고 이미 함께 버텨봤죠. 그 경험이 지금 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잠수함 사업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차를 타고 국회로 향하면서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의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이 따갑게 느껴졌죠. 자리에 앉자마자 야당 의원 한 명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차관님, 잠수함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중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엔진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더 협의를 해야 합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는지 아십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국민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조 원입니다. 그 돈으로 산 잠수함이 항구에 묶여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안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두르다가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한다고요? 지금까지 신중하게 접근한 결과가 이겁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잠수함?
야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국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외교 문제가 터질 수 있었고,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 중국 측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 민감성이요. 국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산 무기가 왜 작동을 안 하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든 걸 공개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질문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했죠. 협의 중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그 말들이 제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회를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차관님, 잠수함 사업 언제 결론이 납니까?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일 겁니까? 책임지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채 올랐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차가 출발하고 나서야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오니 정보국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차관님,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최후 통첩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번 달 안에 결정을 내리라고요.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계약 전체를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재검토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계약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이 전체 계약금의 약 30%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정보국장이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 돈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비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잠수함 스캔들, 세금 낭비, 무능한 국방부 이런 제목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는요? 정보국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립니까? 한쪽에서는 빨리 봉합하자고 합니다.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끝내자는 거죠. 어차피 완벽한 해결책은 없으니까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다른 쪽은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합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나라와 새로 시작하자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다 리스크도 컸죠.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잠수함이 움직이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엔진이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계약을 파기하면 이미 투자한 돈을 잃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저는 아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군에 넘기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저는 정보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보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정보국장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관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당신 생각을 묻는 겁니다. 정보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원점 재검토 쪽입니다. 왜요? 안보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정치적 타격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무기 때문에 장병들이 목숨을 잃으면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보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차관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건 가장 나쁜 결정일 수 있어요.
압박이 거세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오래 끌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집니다. 정보국장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콕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정을 미룬다는 건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떠안는 일이죠. 미루는 동안 상황은 계속 악화됩니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압박은 커지지요. 결국 더 나쁜 조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무실에 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잠수함 계약서, 중국 측 제안서, 대안 검토 보고서. 그 서류들을 번갈아 보면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아버지,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그 사진을 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차이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느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용기입니까? 아니다. 힘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판단력이다.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그게 군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죠.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게 지금 제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삶들. 이 나라의 안보를 제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었죠. 적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위협은 계속된다. 그래서 군인은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중국산 엔진, 검증되지 않음, 실전 운용 사례 없음, 성능 보장 불가, 한국 잠수함 기술, 독일과 공동 개발, 실전 검증 완료, 다수 국가 운용 중. 숫자와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는 분명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을 파기하면 당장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정치적 공격, 언론의 비난, 어쩌면 제 경력의 끝.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프라차이 위라쿤, 너는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느냐? 출세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경력이나 정치적 생명보다 중요한 건 이 나라 국민들의 안전이죠. 해군 장병들의 목숨이고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선택보다 살아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한 선택보다 안보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죠.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결제 서류가 있었죠. 중국산 엔진 도입을 승인하는 문서였습니다. 이것만 사인하면 당장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꺼내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덮었습니다. 아직 사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사인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류를 꺼냈죠. 한국 방산 협력 검토 보고서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기록으로, 경험으로 쌓아온 판단이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결정의 무게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보고 한국 측 비공식 접촉 진행, 중국 측 대응 시나리오 준비,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의 방콕은 고요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이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그래, 그게 군인이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도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 저는 그 나라와 손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판단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관 앉으시오. 장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죠. 저는 자리에 앉아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잠수함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듣겠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산 엔진을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장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국산 엔진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의 목숨을 검증되지 않은 장비에 맡길 수 없습니다. 둘째, 중국의 사후 지원 체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무기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하나같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고장이 나도 부품이 안 오고 기술 지원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 탓을 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이번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면서 계약을 했고 몇 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자 사과도 없이 중국산 엔진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죠. 이런 나라와 장기적인 안보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차관 생각은 뭐요? 계약을 파기하자는 겁니까? 지금 당장 파기를 선언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외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라면 한국입니다. 장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요? 네. 한국 잠수함 기술을 검토해 봤습니다. 독일과 공동 개발한 기술이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전 검증도 됐고 사후 지원 체계도 우수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장관에게 건넸습니다. 이집트 사막 테스트, 페루 고산 테스트, 말레이시아의 선택, 태국군 운용 현황.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가 담겨 있었죠. 장관이 자료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마침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 이 자료를 직접 다 조사한 거요? 네. 정보국장과 함께 몇 주에 걸쳐 조사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요? 그냥 중국산 엔진 받아들이면 편했을 텐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장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전쟁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버텼다고요?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이 됐죠. 저는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이유군요. 감정만은 아닙니다. 숫자도 봤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다만 감정과 이성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한국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장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찬성인지 반대인지, 화가 났는지 공감하는지.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장관이 말했습니다. 차관, 솔직히 말하겠소. 네, 나도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었소. 중국한테 끌려다니는 느낌이었거든. 하지만 이미 투자한 돈도 있고 정치적 부담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소. 장관이 제가 건넨 자료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자료들 잘 정리됐군요.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해봤소? 아직 본격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장관님 승인 없이 진행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진행해 보시오. 아직 공식적인 방향 전환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건 나쁘지 않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죠. 알겠습니다, 장관님. 다만 조심하시오. 중국 측을 자극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소. 조용히 신중하게 진행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장관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무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벽에 걸려온 전화, 중국 기술자가 가져온 USB, 기술 이전 불가, 태국 측의 통보 금지. 그 충격적인 문장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었죠. 하지만 그 충격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중국 무기의 실체를 파헤치게 했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조사하게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대안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료들을 바라봤습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요르단, 중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들의 실패 사례, 이집트, 페루, 말레이시아, 한국 무기를 선택한 나라들의 성공 사례, 이 두 묶음의 자료가 말해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싸게 팔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대로 만들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두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잠수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계 방산 시장 전체의 흐름이었죠. 지난 몇십 년간 중국은 저가 공세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많은 나라들이 중국 무기를 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 고장 나도 고쳐지지 않는 장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파트너. 중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하나둘씩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쌓아온 나라였죠. 처음에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체 개발 능력을 키웠죠. 지금 한국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 중 하나죠. K2 전차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FA-50 경공격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북쪽에는 여전히 위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무기 개발에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전시용이 아니라 실전용 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 절박함이 품질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이죠. 한국군이 매일 쓰는 무기, 한국군이 목숨을 맡기는 장비, 그게 수출되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도 군사 대국이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중국군이 실제로 전쟁을 치른 게 언제입니까? 대규모 현대전 경험이 없죠. 그래서 중국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차이가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중국 자주포는 30분 만에 멈췄지만 한국 K9은 끝까지 달렸습니다. 페루 고산에서 중국 전차는 기어갔지만 한국 K2는 정상 출력을 유지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어요. 저는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서 있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피와 땀으로 기술을 쌓았죠. 허세를 부리는 대신 실력을 키웠고 변명을 하는 대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거죠. 호주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요. 이건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독점하던 방산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 강자가 바로 한국이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한국과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웠죠. 태국 군인들이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희생 위에서 한국은 일어섰고 지금은 세계적인 강국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가 지금은 선진국이 되어 태국을 돕고 있다.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을 돕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고 해결해 주죠. 우리 태국군이 한국 무기를 운용하면서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이 70년이 지나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벽에 걸린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군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계신 모습, 그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프라차이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와 손을 잡아라. 싼 게 비싼 거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버지는 그걸 전쟁터에서 배우셨습니다.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배운 교훈이죠. 저는 그 교훈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죠.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정치적 압박도 여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준이 정해졌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가격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에 속지 않을 거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파트너,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게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나라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방콕의 야경을 내려다봤죠.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삶들, 이 나라의 안보가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책임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이 무너진 자리에 한국이 서 있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태국이 그 한국과 손을 잡는 것도 우연이 아닐 거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의 축적이죠.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죠. 집에 가야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죠. 제가 쓴 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계약을 고르는 게 아니다. 다음 세대가 전쟁을 만났을 때 작동할 선택을 고르고 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제 책임의 본질이었죠. 지금 당장의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미래의 안보를 위한 선택.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는 끝까지 버텼다. 한국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도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압박이 거세도 비난이 쏟아져도 쉬운 길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옳은 선택을 위해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그 정신을 저는 태국에서 실천하려 합니다. 채 올라타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싸운 나라. 그 나라가 오늘 태국을 돕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와 새로운 역사를 쓰려 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국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국과의 협력이 성사될지,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강대국은 많습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죠. 무기를 파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는 드물죠. 약속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드물죠. 한국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쟁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나라, 피로 맺은 인연을 70년이 지나도 기억하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번에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방콕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흘러갔죠.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피 흘려 지킨 나라와 저는 다시 손을 잡으려 합니다. 70년 전에는 총을 들고 함께 싸웠지만 이제는 신뢰를 들고 함께 걸으려 합니다. 아버지의 전쟁이 끝나고 70년, 그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고 한국의 성공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확인의 최전선에 서 있죠.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두렵지만 물러설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한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